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그 레포트를 보고 그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잘 모릅니다. 이제 모르지만 그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고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해할 정도만 알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흐름, 이제 왜 그전 쪽에 지금 그 수급이 붙고 가격이 올라가는가, 뭐 저희는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이제 이 자료는 2020년 3월 5일 날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내용이 또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상업용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순전히 저희 그 투자 그 동아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뭐 유포 되거나 또는 상업용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혹시라도 또 이 자료가 유포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금감원에서 제시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위험 고지사항을 전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위험 고지사항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제가 망라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정보의 오류 등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거 수익률은 참고 자료에 부과합니다. 투자는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예금보험사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망라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불상사라보다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저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저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최근 리포트를 보고 그거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팩트는요, 이걸 조금 올리면은 이게 올라가진 않는군요. 이게 요걸 내려야 되나? 올라가지 않네요. 이 레포트는 그 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2020년 2월 24일 날 나온 레포트인데요. 화면이 좀 올라갔으면 이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지는 않는 거군요. 키움증권 리서치에서 2020년 2월 4일 날 올라온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복사하여서 유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상업용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을 하는 목적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또 이런 자료를 만들어준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가격이 올라오면서 저희 포트에도 투자를 했는데요. 몇 개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 종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모르고, 저 역시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더랬고, 그래서 이게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고, 이건 좀 가망성이 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판단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배치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큰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약 이제 그 레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는 이제 수요약 공급의 측면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 콘텐츠에 이제 제목을 먼저 보시면 이제 기술 수출의 수요약 공급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해하려면 이 기술 수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제목이 몇 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다국적사가 뭐 분주하다, 이런 큰 제목으로 이 애널리스트는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분주한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국적사는 결국 수요자예요. 수요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바이오 업종 이 사람들은 공급자입니다. 이게 그 기술을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기술을 수출하는데 그 기술을 살려는 사람,
이제 굉장히 어떤 국제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국적사라 보면 되는데, 이 다국적사가 요즘 분주하다. 왜 분주하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제품의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이게 제조업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이제 그 생산 시설이랄까, 과거에 설치한 어떤 생산 시설이 좀 지금 시대상으로 비해서 좀 낡았기 때문에 이제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가딜보다 스몰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조업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큰 기계 장치를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작은 단위의 기계 장치를 수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규모의 기계 장치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은 큰 단위보다는 작은 단위,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걸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바이오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EO 교체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파이프라인이 뭐라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약업종, 바이오업종을 좀 이해하려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 파이프라인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각 초심자들은 이 말조차도 일단 모르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무슨 말인가. 근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약이 그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려면, 시판이 되려면 그 검사를 해서 이게 진짜 안전한 약인지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통 뭐 임상 1상, 임상 2상, 뭐 임상 3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게 많으면 그 회사는 쉽게 말하면 매출할 제품이 많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고, 그 파이프라인 과정 중에서 진짜 기술력이 뛰어나가지고 이것은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이프라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 주가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주가가 뛰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MO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의 레포트를 읽다 보면 이 용어조차가 일단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좀 공부하시려면 그 A4 용지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용어를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요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CMO라는 용어도 좀 나오겠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이 나오는데, 투자 전략 부분에서 이제 조만간 그 제가 뭐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만간 그 미국 암 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암 학회에서 관심을 받을 종목, 그런 쪽에 종목이 뭐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은 그러한 회사로서 이제 추천한 회사가 크게는 뭐 셀트리온,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레고캠 뭐 올릭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뭐 최근에 산 게 레고캠 바이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것이고,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그 투자자들이 좀 대충 좀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레고캠 바이오만 우리가 왜 이 종목을 샀는가, 그 부분을 레포트를 좀 자세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 애널리스트의 서문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레포트가 작성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기술 거래가 향후에 활발해진다. 그리고 CM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EPS가 굉장히 고성장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회가 곧 다가오고 있다. 결국 학회라는 것은 뭐 제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 제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회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뭐 연구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의 기술이 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회사의 제품, 쉽게 말하면 기술이
팔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여서 그 학교가 열리는 것은 결국 마케팅을 하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기술 수출의 수요와 공급이 나오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하고 제조업 업종하고 이렇게 좀 막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조업 업종 관점에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나오는 용어들을 조금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제조업 쪽에서 말하는 소위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기술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기술이 수출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이 지금 팔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제 그 약품을 만들고 그거를 판매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고, 또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 뭐랍니까, 마케팅을 할 만한 그 글로벌적인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을 글로벌 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한테 우리는 그 기술을 수출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제약사들이 그 기술을 받아 가지고 또 어떤 그 약을 만든 회사, 이제 그게 좀 이따 보게 되면 뭐 CMO라는 회사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그런 회사에다 맡겨서 위탁 생산을 해서 그거를 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을 파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기술이 과연 이게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는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그거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해할 때는, 국내의 제약 바이오 업종은 공급자다. 무엇을 공급한다? 약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기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이 파이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 그럼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얘기는 뭐다? 수출할 기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는 이 기술을 수요자다. 그리고 공급자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체,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수요자는 다국적 제약사. 그러면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자꾸 만나서 그들하고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미팅을 해야 되고, 뭔가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사가, 뉴스가 뜬다면은 그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뭔가 팔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국적 제약사가 뭐가 있다, 그 정도는 조금 또 알아두셔야겠죠. 그런 용어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여기 이 그림이 좀 나오는데, 조금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주요 기술 수출 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있고, 이게 아마 2015년도 2015라고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어떤 그 기술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또 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한미약품이 주가가 아마 날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 한미약품이 4개나 기술을 수출을 했네요. 뭐 릴리, 뭐 시노피, 뭐 이런 거, 뭐 이런 회사에 이렇게 기술을 수출했는데, 뭐 이런 회사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술 수출을 했구나. 어디가? 한미약품이. 그러면 한미약품의 주가는 어쩐다? 매출이 늘어난 거니까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근에 투자한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뭔가 기술 수출을 하나 했네요. 기술 수출을 하나 했습니다. 제넥신이라는 회사도 이런 기술 수출을 할 만한 회사구나,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2018년도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좀 들어본 회사는 뭐 많이 나와요. 뭐 유한양행도 나오고, 그런데 뭐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아니니까 관심 없고, 2019년도에 보면 또 유한양행 나오고, 뭐 SK 바이오 이렇게 나오고, 올릭스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레고캠이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레고캠이죠. 레고캠이기 때문에, 레고캠이라는 회사도 기술 수출하는 회사구나. 기술 수출을 한 경력이 있는 그 정도의 회사구나,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투자했다가 바로 팔아먹었나 어떻게 그랬었죠. 알테오젠 회사도 여기 나옵니다. 알테오젠 그때 수익 보고 판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알테오젠도 2019년도에 뭔가 기술 수출을 한 회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제넥슨 이런 모든 회사들이 기술을 수출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굵직한 딜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1위는 암, 2위는 나슈가 나오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냐면은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걸 수요를 하겠죠. 지금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거. 그러면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 섹터가 뭐냐, 분야가 뭐냐 봤을 때는 그게 1위는 암이라는 겁니다. 암과 관련된 약이 잘 팔리니 그 암과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타겟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나슈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NAS치가 암 다음으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그런 뭐 제품이라 표현하는 게 뭐겠지만 하여튼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면 이 NASH가 뭔가를 또 알아야겠죠. 이 NASH가 뭐냐면은 요 밑에 나올 텐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NASH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린 것은 암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과 관련된 건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NASH, 내쉬라고 읽어야 될까요? 요게 되니까 혹시라도 뉴스를 보실 때 내쉬라는 말이 나오면 아 저게 지방 간 관련된 용어구나. 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용어구나. 그러면 요 내쉬에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뭘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빅파마라는 건 뭐냐면은 글로벌적인 어떤 수요를 할 만한 그런 다국적 제약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빅파마가 뭘 샀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아 엄청난 뭔가 지금 물건이 계약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는 빅파마 다국적 제약사 공급자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업체 그런데 주로 잘 팔리는 건 뭐냐 암과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과 관련된 거 그와 관련된 것 기술력이 있는 회사 이렇게 압축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글씨가 좀 작게 보일 텐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그 밑줄친 부분만 좀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밑줄친 부분이 이 애널리스트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빅파마들이 그 수요를 하는 그 트렌드는 제품은 뭐냐? 그러니까 빅파마가 대규모 기술 수출 트렌드는 여전히 항암제가 굉장히 크다. 예, 항암제가 크고 그 도입이 지금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포함된 것이 두 번째다. 위장, 위화과 장, 위장 계열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신경정신과 계열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경정신과 계열은 주로 저쪽입니다. 저쪽 뭐죠? 그 알츠하이머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회사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 파이프라인, 내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 알코올성 지방 간염, 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고 그 파이프라인 과정 중에서 임상 1상이 성공했는데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뭐냐? 엔지캠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갑자기 엔지캠 생명과학이 주식이 뛴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뭐냐? 내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내쉬는 뭐냐? 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용어가 또 뭐 EC 이게 나오죠. EC-18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상 진입 가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EC-18 이런 거 외우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이게 막 용어가 뭐 EC-128은 뭐고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다? 얍타바이오. 이 회사도 상당히 주가가 아까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얍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회사가 뭐냐? 내시와 관련된 파이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질환 분야 쪽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다? ABL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상당히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뛰었는데, ABL 바이오는 뭐다? 뇌질환 분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뇌질환 분야는 요거 신경정신과 계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항암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암제는 펩트론. 펩트론, 샀다가 바로 팔고, 젠백스로 돌렸죠. 제넥신으로 돌렸죠. 그 펩트론이 뭐하는 회사다? 항암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수에프지스도 항암제와 관련된 파이프를 갖고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뭐 요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요건 너무 띄고, 동아ST는 뭐다? 이것도 항암제다. 제넥신, 저희가 투자한 제넥신도 항암제와 관련된 거다. 그리고 그 매드메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살까 말까 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저쪽 뭡니까? 반도체, 뭐 2차전지 그쪽으로만 주도주가 될 줄 알고 쳐다보지는 않았었는데, 요 매드메토도 주가가 상당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매드메토도 뭐다? 항암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매드메토를 사게 되면, 매드메토는 항암제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맵신 역시 마찬가지로 항암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임상을 해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기술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서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상당히 임상이라보다도 뭐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글쎄, 이번에 아마 학회에서 좀 수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뛰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국적사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다국적사는 뭐다? 수요하는 회사다, 수요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 사람들이 분주하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 노후화됐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체로 말한다면 공장이 노후화된 거예요. 공장이 노후화돼서 새로운 공장 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공장 시설로 바꾸려면 어떻게 됐어요?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품 장비 업체들이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반도체로 본다면, 반도체 업종으로 본다면, 반도체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품 공급업자, 부품 장비 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해줘야겠죠. 그러면 부품 장비 공급업자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국적사가 제품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어떤 기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국적 제약사가 크게 보면 18개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18개인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제품, 이게 우리로 본다면 10년 이상이 된 공장 시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쉽게. 그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14개 정도가, 18개 중에서 14개 정도, 78%를 차지하는 것이 다 10년 이상이 된 거다. 그러면 노후화됐으니까 교체를 해야겠죠. 교체를 하는 과정이면 뭔가 수요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가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 뭐 사노피, 뭐 화이자, 머크, 암젠, BMS, 뭐 이런 아스텔라스 이런 회사가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런 회사 잘 모릅니다. 용어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뉴스를 보고 파악을 하려면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이런 회사들이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 큰 회사들이구나. 이렇게 정도만 좀 알 정도로 요 회사에 대해서 좀 회사 이름 정도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BMS는 뭐 어쨌다. 뭐 릴리라는 회사는 어쨌다. 이렇게 나오는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BMS, 릴리, 릴리하고 우리나라 회사 어디하고 뭔가 지금 만났네? 계약 체결한다네? 그러면, 좋겠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지 너무 복잡하면 또 뭐 어렵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 제품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과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그 다국적 회사들 요 이름 정도는 좀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뭐 그랬을 때 이런 이름이 막 나올 텐데 얘네들이 좀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뭘 사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주기 때문에 18개의 회사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릴리라는 회사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고 뭐 닭게다 이런 회사도 좀 얘기를 들어봤고 뭐 로슈 이런 회사 이름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요 18개 회사의 이름을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린다면 사노피, 에브비, 화이자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화이자, 노브노 디스크, 로슈도 많이 이름 들어봤죠. 노바티스, 머크, J&J, 암젠도 이름 들어봤죠. 닭게다, GSK,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치 산코, 아스텔라스, 바이오젠, BMS, 길리어드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다국적 제약사, 우리가 말하면 큰 수요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뭡니까 반도체로 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들은 우리나라 제약회사, 바이오체 그리고 이런 큰 제약 이런 다국적 제약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 회사들이 뭔가 부품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품 장비 업체 시계가 뭐가 공급을 해야 될 테니 그 부품 장비 업체는 뭐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다. 이렇게 바이오 제약업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7페이지고 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사노피, 머크,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이름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큰 회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메가딜, 그러니까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스몰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은 이게 단위가 BN으로 나오겠는데 BN이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 정도 단위인 것 같아요. 느낌상. 5조에서 10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조금 금액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뭐 투자자 관점에서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대충 어느 정도 크기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5조에서 10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의 적은 5조에서 10조 사이에 바이오텍은 이제 바이오테크 기술이 있는 회사겠죠. 바이오테크를 인수하는 거래 행태가 지금 더욱 굉장히 활발해지겠다. 왜? 아까 그들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핵심적인 기술을 있는 새로운 핵심적인 바이오테크 기술이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을 수요를 하거나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대규모 딜보다는 스몰 딜을 지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기술이 있는 회사들 간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파이프라인,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파이프라인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도입에 대한 니즈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몰 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큰 수요처, 소위 다국적 제약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빅파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런 새로운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큰 규모의 딜보다는 작은 규모의 딜을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회사들한테도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9페이지는 얘기 설명을 드렸고 이제 10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뭐 10페이지는 별로 볼 내용이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CEO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저희들한테 기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다국적
그 말씀드리는 제약사들의 CEO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CEO가 교체된 다국적 제약사가 10개랍니다. 자, 그럼 CEO가 교체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새로 들어온 CEO가 뭔가 혁신적인 그 경영을 하겠죠. 그 혁신적인 경영이 뭐냐? 결국 어떤 그 뭐랄까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로 집중하는 그 선택과 집중의 경영이 일어나겠죠. 뭐 제조업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팔리는 것은 더 키울 거고 안 팔릴 것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구도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CEO, 이 제약업체에도 지금 CEO가 10개가 지금 바뀌었는데 뭐 그런 회사로 아까 말씀드린 뭐 사노피, 화이자, 길리어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CEO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도 물론 전략이 바뀔 것이고 그런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가 우리나라한테도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첫 번째, 설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나간다. 두 번째, CEO가 지금 교체가 되면서 어떤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다국적 계약서 CEO 변경 내용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 우리 중요치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페이지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매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CEO들이.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성장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솎아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많이 나고 성장이 많이 날 것 같은 파이프라인을 들여오고 수익이 안 나는 파이프라인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성장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부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비핵심 사업부는 매각 분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뭐냐? 지금 큰 수요를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뭔가 지금 사업부를 바꾸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가 바뀌는 거하고 관련된 회사는 수혜를 입을 것이고 그 사업부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는 뭐 망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부가 뭐냐? 그 사업부와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 제약바이오 회사가 뭐냐?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데가 뭐다? 머크와 GSK라는 곳은 항암제와 백신 분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와 백신 분야와 관련된 거, 얘네들은 시장이 커질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다국적 제약사가 이미 유사한 타겟 또는 같은 저국종을 진행하고 있다 해도 임상 데이터에서 경쟁력을 나타내고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에서 뭔가 나왔다. 그러면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매출이 늘어났다.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갔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드시겠고, 뭐 닥게다가 나오고 뭐 좀 나오는데 닥게다는 세포 치료제 나오네요. 그럼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슈는 뭐 용어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플랫폼 기술, 그럼 플랫폼 기술 관련된 거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계시면 됩니다. 뭐 릴리, 화이자 쭉 나오는데 이런 큰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집중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제 그 표가 이렇게 쭉 나와요. 뭐 머크, GSK 이런 빅파마, 빅파마들이 최근에 프로젝트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머크라는 것은 항암제 백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비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이거 좀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럼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설명 끝냈고 14페이지는 그 영어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넘어가고 15페이지 역시 뭐 릴리라는 회사죠. 릴리가 셀렉트, 어느 쪽으로 지금 셀렉트하고 있다. NMA, NILEX 파이프라인에 지금 뭐 셀렉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넘어갑시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까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나라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런 다국적 제약사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똘똘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하면 또 용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데, 그냥 파이프라인은 하면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뭐 그런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제조업체 관점으로 보면 그냥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똘똘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똘똘한 기술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뭐냐? 혁신적인 제품이어야 된다. 혁신적,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거고, 두 번째는 혁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또 허가가 나야 돼요. 신제품 허가가 나야 되고, 그래서 고성장이 돼야 고성장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그 기업 가치가 재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이게 16페이지거든요. 16페이지인데, 그 제가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그림을 못 보실 것 같아서 제일 앞부분 다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예. 이 애널리스트가 큰 목차를 잡은 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고, 중간에 반복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일단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았죠. 기술 수출의 수요와 공급에서 해외 거래 추세 말씀을 드렸죠. 현재 트렌드, 그리고 시장이 지금 원하는 굵직한 딜은 무엇이냐. 뭐 아까 말씀드린 암, 또 그 알코올성 지방 간염 뭐 이런 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사는 다국적사는 분주하다. 왜 분주하냐? 제품이 노후화돼서 뭔가 혁신 제품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리고 큰 거보다는 좀 작은 딜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CEO가 교체돼 가지고 그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 시장의 변화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섹터가 뭐냐? 그걸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린 똘똘한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가 뭐냐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CMO의 수요와 공급은 나오는데, CMO라는 용어는 이제 여기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투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고, 투자에 그만큼 추천하는 회사는 뭐다? 이런 회사가 있다. 이렇게 레포트 흐름을 다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레포트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그러면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네요. 16페이지면 이 부분 같네요. 예. 15페이지, 16페이지. 여기입니다. 똘똘한 파이프라인. 그래서 똘똘한 파이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좋아질 거다. 파이프라인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냥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 신제품 허가 속도, 그래서 고성장, 기업가치 재평가. 이렇게 해서 신제품의 허가 속도가 빠를수록 출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야 그 약이 팔릴 수가 있는 거니까. 뭔가 허가가 났다, 이런 기사가 나면은 이게 매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당겨졌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허가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허가를 내줄 때 혁신 치료제나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제품, 이게 무슨 희귀성병, 희귀성병 같은 경우에는 좀 심사를, 우선 심사라고 해서 심사를 좀 빨리 해주기 때문에 허가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혁신적인 거, 그런 것은 좀 심사를, 우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우선 심사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빨리 나오겠네. 이제 그렇게 용어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 심사 기간은 뭐 19년 12개월 걸리는데, 뭐 혁신 치료제는 6.3개월 소요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너무 뭐랄까 극단적인데,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혁신 치료제다, 그러면 뭔가 빨리 나오는 건가 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는데요. 17페이지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 DIG 산교, 이런 회사가 있나 봐요. 다이아이치 산교, 다이아이치 산교, 이런 어떤 다국적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한 유방암 치료제가 있었나 봐요. 우리로 말하면 아까 말한 제넥신 뭐 이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래서 다이아치 산큐라는 회사가 기술 수출한 유방암 치료제가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은 현재까지 50% 이상 상승했다 주가가. 다이아치 산큐 주가가. 여기 보면 이게 다이아치 산큐 관련된 주가인 거예요. 다이아치 산큐 주가치. 근데 여기 보면 ADC라는 용어가 나와요. ADC 제약을 체결하고 ADC 치료제를 했다. 그리고 여기 FDA 승인이 났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ADC 치료제가 우리나라 회사에 저희들이 투자한 레고캠 바이오도 ADC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나 다이아치 산큐나 같은 섹터예요. 어떻게 보면 ADC 치료제. 그러면 우리나라 레고캠 바이오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다이아치 산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근데 다이아치 산큐가 뭐냐? 유방암 치료제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주가가. 그리고 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과연 이제 기술 수출만 하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거기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 수출 이후에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놨네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기술 수출 됐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는 좀 떨어져요. 왜냐면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회사의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 회사의 어떤 기술이 블록버스터 시작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잠깐 보고 나온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예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저희가 투자를 잠깐 했었어요. 기억나실 분 나실지 모르겠지만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그런 모양을 좀 보였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면서 꾹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제약바이오 회사도 이익 실현하고 그 회사를 쳐다보지 않을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10절 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렸고 ADC 치료제로 했던 뭐 다이아치 산교 뭐 일본 회사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ADC 치료제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있다. 뭐냐? 레고캠 바이오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페이지 그러면 됐고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우선 심사를 획득한 회사가 아직 없으나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빨리 시장에 매출이 가능한 거니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심사를 획득했다 하면 좋은 뉴스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회사가 뭐냐? 큐리언트 회사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매지원, 유학여행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좀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미약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내용을 알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냥 우리는 투자자니까 큐리언트, 엔지캠 생명과학, 매지원, 유한여행 이런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회사들 뭔가 우선 심사 획득을 하고 있구나, 뭐 그걸 갖고 있구나, 뭐 진행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까? 뭐 여기 내용까지 전부 알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9페이지 보면